국민의 수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라! 구속하라! 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장 맡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바쁜 시기인데 윤석열 퇴진 완주 군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갖고 우리 대표자님들께서 이렇게 또 회의를 갖게 되고 또 하승수 변호사님을 모셔서 내란이 던진 질문과 이후의 기업 과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잘 이런 그 모임을 갖게 됐다 생각하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마 우리 하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시라고 믿고 요즘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3일날 윤석열이 대통령의 주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법률적 의미로 봐서는 내란 행위를 했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국민이 놀랐을 겁니다. 비상계엄의 요건, 실질적인 요건이나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또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에 어떤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경찰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명백히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가 심해질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셔서 다행히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후에 이 내란의 상황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내란 상황을 사실상 끝내는 것은 윤석열이 실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헌법질서 내에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의결을 해서 내려오게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상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인용이 될 때까지 우리들이 이런 완결을 짓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실제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을 채워서 9명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진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27일까지는 나머지 국회 추천목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 날 그것을 본회의에서 선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임명을 하는 몫은 국무총리가 지금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일단 우리가 조건을 갖춰놓고 최대한으로 빨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는 있는데 내란죄의 진상을 하루빨리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통령이 얼만큼 윤석열이 관여되어 있는지를 진상을 빨리 밝히고 더 전모를 밝힐수록 사실은 탄핵 재판할 때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검찰,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수사권이 있는 것인지 또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현행법상 빠르게 특검이 가능한 상설특검을 통해서 검사 임명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이라도 사실은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할 수 있는데 현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걱정이 현재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일반 특검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해놨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국회 본회의가 통과했기 때문에 일반 특검이 발의될 수 있도록 공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 공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놓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가 권한 대행으로서 제대로 이 윤석열 내란 수계와 단절하고 제대로 상황 관리를 국민의 뜻에 따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심각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당 내부에서도 한덕수에 대해 지금 당장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거기를 탄핵을 당장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권한대행을 할 것인지 또 실제 대부분 다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탄핵을 시켜놓으면은 또 국정의 혼란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걱정이 되고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한 12월 말까지는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지를 좀 시간을 주고 촉구하고 다시 말해서 특검을 빨리 지금 임명하고 그 다음에 그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처벌을 위한 그런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빨리 이제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7일 정도에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제대로 임명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리고도 만약에 안 한다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 주 한 일주일간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 시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이 요구 여러 같은 요구가 정말 자기가 이걸 거부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도저히 이걸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에도 책임 물을 거는 확실히 묻고 나중에 문제는 국민의힘과 이런 민주당 경쟁하는 것이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윤석열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서 퇴진하는 것 밖에는 달릴 길이 없다. 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국회도 물론 할 일을 하겠지만 범국민적인 항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완주에서 이번에 완주 제시민사회단체와 또 우리 민주당과 더민주혁신회의 등 여러 제사회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윤석열 이런 퇴진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만든 것은 어찌 보면 이 절박한 시기에 너무나 시의적절하게 잘해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헌법재판관 9명이 채워지면 저는 거의 탄핵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법률가 입장에서 이거를 아무리 자기가 보수라고 해도 이런 행위를 한 대통령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저는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또 어쨌든 지금 법원의 판사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한 판사 체포한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나온 거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체포 대상에 있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입니다. 현직 대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법부도 지금 들끓고 있는 거고, 이건 사법부, 그동안 우리가 그전에도 우리가 많은 이제 군사 독재를 겪었지만 함부로 현직 대법관을 체포한다는 거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고, 웬만한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아무리 그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해도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명의 헌법재판관이 채워지는 순간에 일단 탄핵은 시기는 몰라도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탄핵이라는 길로 가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국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좀 잘못했지만 큰 잘못은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그게 참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좀 지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한편으로는 탄핵이고 한편으로는 아까 안호영 의원님 특별검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좀 윤석열에 대한 체포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연말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25일날 그죠? 공수처에서 일단 출석하라고 통보를 해놨는데, 그날 출석을 안 하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체포되는 장면을 봐야지 이 사람이 확실하게 범죄자구나라는 심정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저렇게 사법기관이 수사기관이 체포까지 할 정도면 현직 대통령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이라는 건 어쨌든 아까 안혜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명 채워지냐 안 채워지냐 9명 채워지는 순간에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빨리 이런 국민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좀 일부 정말 극우 세력이죠. 극우 세력이나 윤석열의 행태를 좀 빨리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제어하려면 빨리 체포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개인적으로 저도 아는 후배인데 공수처장 된 다음에 한 번도 연락 안 했습니다. 제가 연락 일부러 안 했는데 체포 안 하면 빨리 저라도 연락해가지고 체포해라. 어차피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검사 도입, 특별검사가 이제 출범하기 전까지 일종의 한시적인 역할인데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저는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탄핵이 기정사실화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한 건 우리가 기정사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연말까지 그래도 큰 가닥을 좀 잡아서 헌법재판관 다 채워지고 좀 체포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 한덕수라든지 이런 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결국 국민들이 정리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 탄핵소추 결의안이 204명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204명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그 국민의힘이 아시는 것처럼 워낙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탄핵에 반대했기 때문에 당론으로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204명을 채운 것은 저는 국민들의 힘으로 결국 채웠다고 봅니다. 계속 문자 보내고 뭐 지역구에서 시위하고 그죠. 그래서 뭐 아마 TK 쪽은 안 바뀌었을지 몰라도 수도권 의원들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제가 어제 대구에 일이 있어서 동대구역 앞에 갔는데 동대구역 앞에도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그 대구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그 탄핵에 반대한 대구 의원 얼굴을 다 거기 붙여놨더라고요. 천막 해가지고. 그런데도 그거 뭐 훼손되지도 않고 그냥 동대구역 앞에 딱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민심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런 민심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구 민심도. 그렇지만 이제 대구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이제 자기 당 지지자들만 생각하는 거죠. 대구 시민들도 여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탄핵은 기정사실화를 해야 되고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이제 탄핵이 되면 대선이 열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좀 이번에 필요한 게 대선 과정에서 이번 내란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좀 평가도 필요하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 12월 3일 밤 12월 4일 새벽에 제가 그 앞에 있는 시민들하고 단체 뭐 활동가들 이분들하고 거기 국회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거 술 먹고 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 술 먹고 한 것 같다. 비상계엄. 근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드러난 건 치밀하게 계획됐고 군대와 경찰을 아주 조직적으로 동원했고 군대도 최정예부대로 동원했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플러스 지금 정보사까지 거기다 퇴직한 군인들까지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2017년에 박근혜 탄핵 때 그때 탄핵 기각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다는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 기무사 문건이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한 이 사태가 그때 2017년에 기무사에서 만든 문건이랑 거의 유사하게 지금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8년 전부터 이 쿠데타의 싹은 있었고 그때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그게 좌절됐지만 5년이라는 문재인 정권 지나면서 묵혀있던 것들이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꺼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단지 이번에 그냥 일회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내라이든지 질문이라고 한 거는 한 3가지 정도 제 나름대로 질문을 뽑은 게 첫 번째는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지금 좀 정확하게 말하면 미치광이죠. 그 천하람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그
12월 4일 새벽에 미치광이라고 윤석열을 부르던데 저도 미치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거 보시면 거의 미치광이하고 다른 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을 벌일 생각을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어떻게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지? 그리고 미치광이가 대통령직을 그냥 그동안 해왔던 거죠. 우리가 이번에 드러나기 전까지. 두 번째는 아무리 미치광이라고 하더라도 2024년에 어떻게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냐. 실제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미치광이 대통령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실행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어떻게 군대가 동원되고 경찰이 동원되고 미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패했지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요번에 보면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악화됐다고 보는 거는 어떻게 지금도 국민의힘에서는 85명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국민의힘 당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만 저는 한국 민주주의 우리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의 정치라는 게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은 국민들이 다들 바라는 게 좀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물론이고, 사실은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이런 주요 공직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야 될 점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아마 국회에서 제도 개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지금은 명태균 사건이 한참 써드다가 지금 내란 이후로는 쑥 들어갔는데 어쨌든 윤석열 씨가 여론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경선을 이겨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 여론 조작 문제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서 굉장히 저는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일 거다 아마도.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라는 데 작용한 거죠. 그리고 자기나 자기 배우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 검찰 출신, 검찰권의 남용이죠, 남용. 또는 편파적인 행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2월이면 대선 직전이었습니다. 그죠? 대선 몇 달 안 남았을 텐데, 이때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하나만 예를 듭니다. 제가 워낙 의혹이 많으니까 다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 2021년 1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하면서 김건희 부부는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2021년 12월에. 만약 이때 김건희 씨가 기소가 됐다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가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하고 좀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 문제가 정치개혁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시도지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검찰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드러난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보장을 못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선거제도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한 표라도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결선투표제라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20대 대선 결과를 보면 윤석열 씨가 받은 48.56%, 이재명 대표가 받은 47.83%, 0.73% 차이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심상정 후보가 받은 표가 2%가 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결선투표제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저는 윤석열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심상정 지지한 표가 다 이재명 대표한테 갔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윤석열로 가진 않았을 거다. 결선투표라는 제도가 민주적인 제도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마 20대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선투표제도 이거 문재인 대통령 때도 추진했었고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과제인데 안 됐는데 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통령이 안 돼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보고요. 사실은 대통령을 뽑는 다른 여러 나라들은 보면 결선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안 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가령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2016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처음에 투표를 하니까 1등한 사람이 극우 정당이었습니다. 극우 정당 후보가 35%로 1등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난리가 났죠. 유럽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나치 후신이거든요. 나치 후신이 어떻게 대통령 1등을 먹었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오스트리아는 결선투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2등, 3등 후보가 연합을 한 겁니다. 2등, 3등 후보가 연합해서 한 번 더 투표를 한 거예요. 과반수 나올 때까지. 그랬더니 2차 투표에서는 바뀌었습니다. 네. 극우 후보가 밀리고 좀 민주적인 후보가 다시 1등이 돼가지고 다행히 오스트리아가 극우 대통령이 탄생하는 걸 막았는데 이게 다 결선투표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조기 대선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이 결선투표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대통령 워낙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워낙 중요한데 운 좋게 뭐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다 보니까 운 좋게 자기가 뭐 한 30% 40% 받아서 1등 먹어가지고 당선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도 87년 대선이 그때 노태우 씨가 30몇 %로 1등을 먹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받은 후보 합치면 표 합치면 50%가 넘었거든요. 사실 87년에 우리가 결선투표제라는 민주적인 제도가 있었으면 87년에 대통령이 바뀌었을 거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만 알았죠. 대통령 직선제만 알았고 그것만 요구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군사독재의 후예가 87년에 대통령이 되는 결과가 나왔고 지금까지 이게 그 후신들이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조금은 한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저는 당장에는 우리가 퇴진이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게 되면 생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 한국이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친미 쿠데타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친미 쿠데타가 실제로 가능했을까? 저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군대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군개혁, 그죠? 군개혁하고 그 당시 옛날에 보안사, 그죠? 보안사 개혁에서 거기 기무사 됐다가 안보지원사 됐다가 지금 방첩사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보안사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 이렇게 흘러온 건데 윤석열이 어쨌든 방첩사를 키운 거죠. 힘을 키운 건데 어쨌든 군개혁의 핵심은 다시는 어떻게 하나회라든지 이런 사조직이 안 만들어지고 다시는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일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군대개혁을 추진해 왔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문제가 허점이 많다는 게 드러난 거죠. 어쨌든 핵심적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이런 핵심적인 국방부 장관 직할 부대들이 다 이번에 계엄에 다 내란에 다 연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군대를 어떻게 감독할 거냐? 저는 국회가 군대에 대한 감독 기능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독일 같은 경우는 국방옴부즈만을 내는 게 있습니다. 국방옴부즈만 뭐냐? 군을 감독하는 옴부즈만을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국회가 일종의 대리인처럼 국회의 대리인으로서 군을 감독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이번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 시스템,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게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지금 아마 국민들 중에 여쭤보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조직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들어보셨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진 게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그게 경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완전히 허수아비 껍데기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국가경찰위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좀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완전히 유명무실하고 지금 경찰은 경찰청장이 그냥 마음대로 그 위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경찰청장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돼버렸어요. 87년 민주화의 경찰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게 전혀 지금 쓸모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감독할 거냐. 검찰개혁을 하면은 경찰의 힘이 세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하면서 경찰도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도 뭐 마찬가지고 국가정보원 같은 정보기관들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국가정보원 이거 몰랐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거 모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 어떻게 모릅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정보원도 개혁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국무총리, 국무회의 이런 게 다 유명무실하는 게 드러났잖아요. 뭐 국무회의 5분밖에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국무회의가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국무회의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냥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총리실하고 이런데 정보공개 청구라도 몇 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국무총리가 장관이나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국무위원을. 그래서 총리가 제청한 서류를 제가 공문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완전히 지금 한덕수 총리가 돼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총리가 제청을 문서로 한 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국무회의로 보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안건을 처리하는데 1시간도 안 되고 뭐 다 형식적입니다. 모든 게 다 형식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은 몰랐죠. 근데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안 가니까. 국무회의 5분 만에 할 수 있다. 생일록도 없다. 시작 선언도 없고 폐회 선언도 없었다.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게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 대통령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미쳤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이거는 헌법학자들 중에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어떤 헌법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였는데 선생님 우리나라 헌법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미쳤을 때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번에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 정말 운이 좋았는데 뭐냐면은 정말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용기 있고 눈물 있게 저항을 잘했고 국회가 워낙 대처를 잘했고 그리고 이제 다행히 현장에 출동한 군인이나 경찰들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 이래서 정말 다행이지만 이게 늘 운이 좋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오늘도 뭐 김어준 씨 방송 보니까 뭐 만약에 토요일 밤에 했으면 못 막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화요일 밤이어서 막기에 유리한 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통령이 미쳤을 때가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법 71조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가 됐을 때 대통령 권한 대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핵 소추가 된 건 사고죠, 사고. 탄핵 결정이 되면 이제 파면되니까 거리가 되는 거고. 근데 거리나 사고인데 거리는 좀 명백합니다. 뭐 대통령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탄핵이 되거나 이러면 명백한데 사고라는 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떤 경우가 사고냐. 대통령이 뭐 교통사고가 나서 뭐 잠깐 정신을 잃었다. 뭐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사고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 자기 권한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대통령을 뽑는 나라죠. 미국은 미국 수정헌법 25조라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친 짓 할 때 미국 사람들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국 수정헌법 25조. 이게 뭐냐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워낙 이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 미쳤다고 생각하면은 미국의 부통령이나 미국의 주요 공무원들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탄핵하고 별개로. 미국도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탄핵하고 별개로 급할 때는 그냥 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죠. 대통령 파트너인 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뭐 이 주요 장관들이나 주요 공무원들이 아 우리 대통령 미쳤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명해가지고 대통령직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비상조치죠. 비상장치. 이거는 우리 요번에 아마 윤석열 씨가 우리가 만약에 국무회의 뭐 지금 국무위원들이 그런 재정신이 바뀐 사람들 별로 없었겠지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럼 국무위원들이 그냥 갑자기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리고 대통령이 뭐 이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절차들이 쭉 나와 있어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자문기구의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이 그때 무산되면서 다 묻혀버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중에 미국의 수정헌법 25조를 참고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자문위원회에 여러 헌법학자나 전문가들이 들어왔는데, 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논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수정헌법 25조 같은 게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미쳤을 때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 사고 등으로,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스스로 직무를 정지할 수도 없고, 스스로 안 하는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탄핵하고 별개로. 근데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국회의장도 이걸 할 수 있게 돼요. 국회의장도 대통령 직무정지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이때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에도 이런 비상장치죠. 비상장치.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닐 때 대한 비상장치를 넣어놨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이번에 이런 친위 쿠데타를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다. 제가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우리가 그냥 이번에 윤석열 퇴진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이 많다. 군개혁, 경찰개혁, 국정원 이런 주요 기구들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국민의 통제 아래 또 국회의 통제 아래 놓이게 만들 것인지, 헌법에서 좀 부족한 점들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도 답답한 것은 어떻게 내란 수계를 지지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차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근데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건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게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요. 내란을 일으켰는데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 안에 존재한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국민의힘의 그 다수 의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여론조사에 보면 보수 TK 중에서도 아까 TK도 전체 시민들의 여론은 탄핵 찬성이 6대4 정도, 6대4, 뭐 7대3 정도 나오는데 보수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구 시민, 대구 경북 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대구 경북 시민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다음번에 공천받으면 또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의 행태의 근본 원인에는 일당 지배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수십 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그냥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된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잠깐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가 올라갔지만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갔으니까 이번에 좀 대구 경북 시민들 탄핵 찬성 여론이 높아도 결국에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지지로 몇 년 지나면 돌아올 거다.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역구 전체 여론보다도 뭐 국민 전체 여론은 물론이고 지역구 전체 여론보다는 우리 지지층 여론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이번에 딱 정확하게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란 수계의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전체 여론보다는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 이 사람들만 우리는 대변하면 다음번 공천받을 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개혁의 과제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런 세력은 존재할 수 없는 우리가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세력이 존재할 수 없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구 경북이 일당 지배를 깨야 됩니다. 저는
물론 이게 이제 호남 지역하고도 연결됩니다만 저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일당 지배를 깨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에 보여주는 것처럼.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야당 지지율이 20% 30%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혀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못 됩니다. 제가 대구 경북의 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드리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지역의 여러 농촌 지역의 그런 폐기물 문제 이런 것들 열심히 활동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유의미한 정치 세력이 못 돼요. 대구 경북에 가면요 민주당도 빨갱이라 그럽니다. 아마 호남 분들은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대구 경북 가면 민주당도 빨갱이, 특히 경북으로 가면 민주당도 빨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치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군의원 몇 명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의원, 구의원 나온다고. 근데 사실은 21대 총선만 보더라도 야당 지지하는 표가 거의 한 4분의 1 이상 합치면 민주당, 정의당 이런 데 다 합치면 뭐 4분의 1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이 표가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경북에서는. 경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구는 예전에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된 적이 있었지만 지역구에서 경북에서 민주당이 아마 당선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없고. 근데 표는 사실 야당 표가 한 25%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약에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3석 정도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이 경북에서 3석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일당 지배는 깨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 것처럼 자기는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거니까 지역구 유권자들 그중에 자기들 지지층만 잡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강경한 경쟁자들. 지금도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 민주당 당원들이 족불도 하고 뭐 버스 타고 서울도 올라오고 지역에서도 막 하고 하는데 그게 지역에서 큰 힘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거로 연결이 되고 의석으로 연결이 돼야지 결국엔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고민도 저는 좀 호남에서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 대국의 TK를 계속 비판만 할 게 아니라 TK가 어떻게 일당 지배에서 이 아주 수구 세력, 수구 극우 세력이 지금 일당 지배하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어떻게 여기서 좀 벗어나도록 할 것인가. 대구 경북에 좀 양심적이고 양식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저는 이 질문도 저는 이번에 우리 이 내란 사태가 저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의 이 일당 지배가 깨지는 게 이번에 우리가 보듯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세력들이 지금의 선거제도 지역구에서 그냥 자기 정당 공천받아가지고 당선될 수 있는 이 제도에서 좀 이 제도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이 제도에 의지해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하면 하여튼 뭐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참 잘해왔다, 참 잘해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사례는 거의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대가 뭐 어마무시한 세계에서 뭐 국방력, 군사력을 따지도 어마하고 경찰도 13만이 경찰이 있는. 그야말로 군대와 경찰이 굉장히 크고 조직화되어 있고 잘 무장되어 있고 잘 훈련되어 있는 그런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를 막은 건 아마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뭐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근데 정말 잘해왔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당연히 우리가 탄핵시키고, 탄핵되도록 탄핵시키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뽑음과 동시에 그 아마 대통령이 해야 될 과제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과제일 것이고 이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해야만 힘을 받을 수 있는 과제들인 거죠. 이런 과제들을 좀 해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에 내란을 시민들과 국회가 평화롭게 진압한 거죠. 사실 내란을 어떻게 보면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을 진압한 겁니다. 평화적으로 국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진압한 전 세계 아마 유례가 없는 나라일 텐데 근데 다만 단지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개혁까지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환율도 오르고 뭐 이런데 저는 우리가 이 제도개혁까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경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떨어진 대외적인 신뢰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퇴진과 함께 윤석열 퇴진 이후에 우리가 만들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한두 분이라도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이라도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십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치유하는 과정이 윤석열 퇴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이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치료가 끝나고 나면 회복하는 과정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런 이 시스템 개선은 저 이제 부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중간 과정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형법 90조의 내란 선동죄.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국민의힘도 크게는 국민의힘. 그 이제 전차적으로 나면은 각 헌법기관의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그 언론에서 그 KTV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이 그 유튜버처럼 네. 방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란 선동죄에 대해서 저희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어쨌든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근데 이번 내란에 연관된 세력이 굉장히 많다. 요소에.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그냥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를 삼으면 너무 폭이 넓어지는데, 저는 어쨌든 내란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거나 사후에 내란의 실행을 실제로 도와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언론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의힘 안에도 분명히 내란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던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못하게 하는 게 핵심인데, 이번 내란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도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 못하게 네가 좀 안에서 좀 역할해라. 그리고 안에서 좀 정보도 좀 빼내서 알려달라 상황도, 그런 정황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까지는 저는 확실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 또는 잘못 가짜뉴스에 속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란의 사전에 모의나 사후 실행 과정에 역할을 한 사람들,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요소에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사실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나 내란 수개는 어디가 어딘지 알지만, 어디까지 이 내란에 관련됐는지는 사실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서 철저하게 밝혀내야 될 과제라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치유받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번에 전체 지금 우리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의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이 한 60% 이상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12월 3일 밤에는 이제 주로 이제 급하게 오니까 시민들 활동가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좀 많았고, 젊은 분들도 간혹 있긴 했는데, 근데 12월 6일, 7일 날 촛불 집회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보니까 젊은 분들이 10대, 20대 분들이 그냥 두세씩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혼자 오거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리고 지난 14일은 더 많이 모이신 거고,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연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화 과정을 경험했던 5, 60대 이상의 민주화를 경험했던 세대하고 지금의 10대, 20대하고 이렇게 세대 간의 아주 큰 교류와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한국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고, 저가 이야기는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약간의 큰 충격과 함께, 그러니까 내가 역사책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일상, 나의 생활, 내 주변에 내가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누려왔던 문화, 자부심을 가져왔던 K-팝을 포함해서 이런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도 저는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10대, 20대는 그냥 책으로만 보던 민주주의를 그냥 몸으로 다 경험하고 있는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리고 그게 그동안
큰 세대 차이를 느껴왔던 세대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는 참 좋은 계기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 어떤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5, 60대들 소위 말하는 386 뭐 민주화 세대를 보면서 꼰대라고만 생각했는데 꼰대들도 역할이 있구나. 그렇게 그렇게 금방 담을 넘어야 되겠다는 판단하고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지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기자들도 이번에 국회의원분들이 막 담을 넘고 하는 거 보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젊은 세대가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내가 흔히 꼰대 내지는 나하고는 굉장히 참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구나. 그리고 자기의 일상을 지키려면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들 깨달은 경험이라서 저는 이 경험도 좀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